세계 전투기 시장이 술렁이고 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이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 KF-21이 있다. 단순한 시제기 공개가 아니다. 양산 1호기의 실체가 드러났고 이 순간은 한국 공군 전력사의 방향을 바꾸는 분기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KF-21은 더 이상 미래의 계획이 아니라 이미 현실의 무기체계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한국 공군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조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력 중 하나는 F-15K다. 오랜 기간 한국 공군의 핵심 타격자산으로 운용되어 왔지만 시대의 흐름은 냉정하다. 기체 노후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전자전 환경이 급변한 현대 공중전에서 기존 체계로는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단순히 기체의 수명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한국이 보유한 F-15K는 미국 공군이 운용 중인 최신형 F-15와는 성능 격차가 크다. 이 격차는 합동훈련에서도 명확히 드러나며 동일한 작전 환경에서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공군은 오래전부터 F-15K를 대체할 새로운 플랫폼을 준비해왔다. 그 대안이 바로 KF-21이다. 그러나 KF-21 개발이 진행되는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으로부터 한 장의 청구서가 날아온 것이다. 내용은 F-15K의 미래 전장 환경 대응을 위한 대규모 업그레이드 비용이었다. 그 금액은 단순한 개량 사업의 범주를 훌쩍 넘어서는 수준이었다. 미국이 승인한 F-15K 업그레이드 패키지에는 최첨단 임무체계 컴퓨터와 차세대 레이더가 포함되어 있었다. 임무체계 컴퓨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연산 능력을 자랑하며 기존 기계식 레이더 대비 정보 처리 속도가 수백 배 이상 향상된 레이더 체계가 탑재될 예정이었다. 이 구성만 놓고 보면 분명 매력적인 제안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비용이었다. 보잉이 제시한 업그레이드 총액은 약 8조 5천억 원에 달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결코 가볍지 않다. 한국이 F-15K를 처음 도입할 당시 투입한 예산은 약 7조 원 수준이었다. 즉 이미 구매한 전투기를 다시 현대화하는데 처음 도입할 때보다 더 많은 비용이 요구된 것이다. 이는 전투기 업그레이드 사업 역사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사례로 평가된다. 자연스럽게 국내에서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논란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업그레이드 대상은 F-15K 60대 전량이었다. 대당 비용으로 환산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된다. 과거 한국 공군은 KF-16 전투기 134대를 최신 사양으로 업그레이드하는 사업을 약 2조 원의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전례가 있다. 물론 KF-16은 F-15K보다 기체 규모와 성능 면에서 작은 전투기다. 그러나 단순 비교만으로도 이번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이 얼마나 과도한지 명확하게 드러난다. F-15K 개량의 핵심은 전자전 능력 강화다. 현대 공중전에서 전자전은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다. 아무리 강력한 공대공, 공대지 무장을 갖추고 있어도 적의 레이더와 미사일 유도망 속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전투기는 무용지물이 된다. 문제는 이 전자전 장비와 핵심 시스템 대부분이 미국과 글로벌 방산기업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개량 작업 자체가 한국이 아닌 미국 현지에서 이루어질 계획이라는 사실은 비용 상승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체를 해외로 보내 개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송비용, 인건비, 일정 지연 리스크는 모두 한국이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 구조는 한국이 독자 플랫폼을 갖지 못했을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해외 의존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국내에서는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과연 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F-15K를 연명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아니면 같은 비용으로 KF-21 양산과 전력화를 가속화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인가? 라는 질문이다. 이 논쟁의 이면에는 미국 보잉사의 현재 상황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잉은 최근 수년간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프로젝트 지연, 생산 차질, 노조 문제, 민간 항공기 사고로 인한 신뢰도 하락이 동시에 발생했다. 특히 최근 분기 실적에서 기록적인 손실을 기록하며 보잉이 새로운 수익원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는 점이 공개적으로 드러났다. 이런 배경 속에서 제시된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은 단순한 기술 가격이 아니라 미국 방산산업의 구조적 위기를 한국이 떠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모든 요소들이 겹치면서 국내 여론은 빠르게 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더 이상 해외 플랫폼의 연장선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기 플랫폼을 완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의미는 단순한 차세대 전투기를 넘어선다. KF-21은 비용 문제를 넘어 한국 공군이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핵심 열쇠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양산 1호기의 공개는 그래서 더욱 상징적이다. 그것은 단순한 기체 공개가 아니라 한국이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는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졌다. F15K에 계속해서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할 것인가? 아니면 KF-21을 중심으로 새로운 공군 전략 체계를 구축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곧 한국의 군사 전략, 나아가 방산 주권의 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F15K 업그레이드 논란이 확산되자 그 배경을 둘러싼 과거 사례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단순한 비용 문제를 넘어 한국이 반복적으로 같은 구조에 묶여왔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특히 미국 방산 기업과의 거래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에 놓여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다시 언급되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은 조기 경보 능력 강화를 위해 해외 도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다. 당시 국산 조기 경보 체계 개발은 기술적 난이도와 시간 문제로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었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보잉이었다. 보잉은 조기 경보 기체 도입 조건으로 매우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한국은 선택지가 제한된 상태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결과적으로 소수의 기체 도입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이후 유지비와 개량 비용 역시 계속해서 증가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과거사가 아니다. 현재의 F15K 업그레이드 논란과 구조적으로 매우 닮아있다. 핵심 기술과 플랫폼을 외부에 의존할 경우 가격 결정권은 전적으로 공급자에게 넘어간다. 기술 이전은 제한적이고 정비와 개량 역시 해외 일정에 종속된다. 이 구조 속에서 비용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게 된다. 이번 F15K 개량 사업 역시 여러 글로벌 방산 기업의 장비가 결합된 형태다. 레이더, 전자전 장비, 임무 체계는 각각 다른 기업의 기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모든 통합 과정은 미국 내에서 진행된다. 이는 단순한 기술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대형 프로젝트다. 그만큼 비용은 불투명해지고 한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극히 제한된다. 이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요소는 미국 방산산업 전반의 상황이다. 최근 수년간 미국 주요 항공 방산 기업들은 연이은 악재에 직면해 왔다. 신규 기체, 개발 지연, 품질 문제, 안전사고, 그리고 생산 차질이 겹치면서 신뢰도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여기에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서 기존 고객국을 대상으로 한 업그레이드 사업이 중요한 수익원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 제시된 F15K 업그레이드 비용은 단순한 기술 가격이 아니라 방산산업 전반의 위기 비용이 전가된 결과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미 보유한 전투기를 유지하기 위해 타국 산업의 구조적 문제까지 함께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논란은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으로 수렴된다. 왜 한국은 매번 이런 선택지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가? 그 답은 명확하다. 독자적인 항공 전투기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이다. 전차와 자주포, 미사일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이 독자 체계를 구축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그러나 항공 전력만큼은 오랫동안 해외 의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조명된다. KF-21은 단순히 F-15K를 대체하는 차세대 전투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국이 항공전력 분야에서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출발점이다. 설계 단계부터 국산 기술 확보와 무장 통합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KF-21은 향후 개량과 확장에 있어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새로운 무장을 통합하거나 성능을 개선하려면 반드시 원 제작사의 승인과 협조가 필요하다. 반면 KF-21은 이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과 요구에 맞춰 유연하게 진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는 단기적인 성능 비교로는 드러나지 않는 장기적인 전략 가치다. F15K 업그레이드 논란이 확산될수록 KF-21을 조속히 양산해 전력화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독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전력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비슷한 청구서가 반복해서 날아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인식은 이제 군 내부를 넘어 정치권과 여론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KF-21 양산 1호 기의 공개는 이런 흐름 속에서 결정적인 상징이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성과의 발표가 아니라 한국이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메시지였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주변국들에도 분명하게 전달되기 시작했다. KF-21을 둘러싼 국제적 반응은 이제 단순한 관심의 수준을 넘어 경계와 긴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KF-21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자 그 파장은 자연스럽게 국외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 언론의 반응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 노골적인 경계와 불신의 형태로 나타났다. 이는 KF-21이 단순한 국산 전투기 개발 사업이 아니라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가장 먼저 반응을 보인 국가는 중국이었다. 그동안 중국 일부 언론은 한국의 항공기술 수준을 은근히 낮춰 평가해왔다. 한국은 조립과 생산에는 강하지만 핵심 설계와 고급 항공기술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식의 논조가 반복되었다. 그러나 KF-21 시제기 비행과 양산형 공개 이후 이러한 태도는 급격히 변했다. 일부 중국 관영 매체와 군사 전문 매체에서는 한국이 미국의 첨단 전투기 기술을 불법적으로 확보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이 F-22 수준의 스텔스 설계 개념을 구현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의도적으로 왜곡된 분석이 등장했다. 한국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자국의 기술적 우위를 상대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주장들이 이어졌다. 이는 곧 KF-21이 중국 입장에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일본의 반응 역시 주목할 만하다. 일본은 오랫동안 동아시아 항공기술 분야에서 한국보다 한 발 앞서 있다는 인식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실은 점점 그 인식과 괴리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1990년대 개발한 전투기를 여전히 주력으로 운용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새로운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단계적 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의 항공기술 발전을 두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현을 사용하며 기술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보도를 내놓았다. 이러한 반응은 단순한 평가를 넘어 일종의 불안 심리를 드러낸다. 한국이 독자 전투기 플랫폼을 확보할 경우 일본은 기존의 기술적 우위 프레임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일본 내부에서 차세대 전투기 개발이 지연되거나 방향성을 잃고 있다는 점은 KF-21의 존재를 더욱 부담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국제적 반응이 KF-21의 현재 성능보다는 그 잠재력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되었다. 단일 완성형이 아니라 블록 단위로 성능을 확장해 나가는 구조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완성도가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강력한 전략적 선택이다. 시제기 비행이 시작된 이후 한국은 빠른 속도로 스텔스 관련 기술 축적에 성공했다. 기체 영상 설계뿐만 아니라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시뮬레이션 능력과 시험 인프라 구축이 동시에 진행되었다. 국내 연구기관은 전투기 레이더 반사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을 확보하며 설계와 검증을 반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또한 조종 및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나타났다. 조종사의 입력을 정밀하게 해석하고 기체 반응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은 단순한 안정성 확보를 넘어 고기동 환경에서도 일관된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는 공군의 운용 기준을 상회하는 수치로 평가되며 한국 항공기술의 저력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진전은 KF-21이 단기간에 도달한 결과가 아니다. 그 배경에는 오랜 기간 축적된 연구와 실패의 경험이 존재한다. 한국은 과거부터 자체 항공 기술 확보를 목표로 다양한 연구를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당장의 성과는 크지 않았을지라도 이러한 기반 연구가 있었기에 KF-21 개발 과정에서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KF-21 공개 이후 주변국 언론이 보인 과도한 반응은 이 전투기가 단순한 국산 무기가 아니라 지역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 KF-21은 한국 내부의 선택지가 아니라 주변국들이 대응 전략을 고민해야 하는 변수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직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개될 추가적인 기술과 개량 계획은 이 논란을 더욱 증폭시키게 될 것이다. KF-21 논의가 국제적 파장으로 확산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점차 기술의 세부 내용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텔스 성능과 향후 개량 방향은 KF-21의 실질적 가치를 가늠하는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KF-21이 처음부터 완성형 스텔스 전투기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 전투기는 단계적 진화를 전제로 설계되었고 그 전략은 지금까지의 개발 흐름에서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KF-21의 기본 형상 설계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이기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기체 외형은 특정 기종을 모방하기보다는 공기역학과 저피탐 특성을 동시에 고려한 독자적 접근을 택했다. 기체 표면의 각도 처리와 구조물 배치는 레이더파가 특정 방향으로 반사되지 않도록 계산되었으며 이는 초기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단순히 외형만 스텔스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식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스텔스 성능에서 흔히 간과되는 요소 중 하나는 내부 구조다. 전투기에서 레이더 반사를 크게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엔진 흡입구 내부와 터빈 블레이드가 꼽힌다. KF-21은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 흡입구 설계에서 직선 구조를 피하고 내부 시야를 제한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또한
기체 구조물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반사 신호를 줄이기 위한 접합 방식이 적용되었다. 이는 외부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 스텔스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재료 기술 역시 중요한 축이다. KF-21에는 레이더 흡수 특성을 가진 구조재와 도료가 적용되었다. 이 기술은 단순한 도색 수준을 넘어 기체 구조 자체의 흡수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내 연구진은 다양한 재료 조합과 도포 방식에 대한 시험을 반복하며 유지 보수성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집중해왔다. 이는 실전 운용을 고려한 현실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기술 축적은 블록 단위 개발 전략과 맞물려 있다. 초기 양산형은 공대공 중심의 임무 수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후 단계에서 공대지 능력과 저피탐 운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구조다. 이 방식은 개발 리스크를 분산시키는 동시에 실전 배치를 통해 얻은 데이터를 다음 단계에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단기간에 모든 것을 완성하려다 실패하는 것보다 검증된 단계적 진화가 더 안정적이라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시험과 검증 인프라다. 국내에서는 전투기 레이더 반사 특성을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시험 환경이 구축되었다. 이를 통해 설계 변경이 실제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인프라는 단순히 KF-21이라는 기종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다양한 항공체계 개발에도 활용될 수 있다. 조종 및 임무 수행 측면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KF-21에 적용된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는 고속과 고기동 환경에서 조종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개발되었다. 이는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고 전투 상황에서 기체 성능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술은 눈에 띄는 외형 변화보다 덜 주목받지만 실제 전투 효율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이 모든 요소를 종합하면 KF-21의 현재 모습은 완결형이 아니라 진행형에 가깝다. 그러나 바로 그 점이 이 전투기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미 검증된 기반 위에서 단계적으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강력한 경쟁력이 된다. 주변국들이 KF-21의 현재 성능보다 미래 가능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제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다. 현재의 기술 축적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흐름이 향후 어떤 형태의 전력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그 답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 속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KF-21 개발이 중반부를 넘어서면서 외형과 기본 성능을 넘어보다 구체적인 운용 개념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히 무장 체계와 운용 방식의 변화는 KF-21이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하나의 종합 전투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KF-21은 기존 전투기들과 뚜렷한 차별성을 드러낸다. 전통적으로 전투기 개발에서 무장 통합은 가장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정 중 하나다. 무장 하나를 추가하기 위해서는 기체 구조 보강, 소프트웨어 수정, 비행 안정성 검증, 실사격 시험까지 거쳐야 한다. 해외 플랫폼의 경우 이 모든 과정에서 원 제작사의 곧 시간과 비용, 그리고 주도권의 문제로 직결된다. 반면 KF-21은 개발 초기부터 다양한 무장을 자국 주도로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현재 KF-21은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실전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중거리와 근거리 공대공 무장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시작으로 점차 임무 영역을 확장하는 방식이다. 이 접근은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전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으로 평가된다. 실전 운용을 통해 얻은 데이터는 곧바로 다음 개량 단계로 연결되며 개발과 운용이 분리되지 않는 구조를 형성한다. 여기에 더해 공대지 무장 통합 역시 중요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KF-21은 단순한 요격기를 넘어 다목적 전투기로서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기체 하부와 내부 공간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무장 탑재 시 레이더 반사 특성과 비행 특성 변화에 대한 분석이 병행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스텔스 성능과 무장 운용 사이의 균형을 찾기 위한 필수 단계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내부 무장창 개념이다. 현재 단계에서는 외부 무장 운용이 중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저피탐 운용을 위한 내부 무장창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이는 단순한 구조 변경이 아니라 기체 설계 철학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내부 무장창이 적용될 경우 기체 형상과 내부 배치, 냉각 구조까지 전반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이 논의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KF-21 개발이 단기 목표에만 머물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유무인 복합 운용 개념이다. KF-21은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전투기를 넘어 무인 항공기와의 협업을 염두에 둔 플랫폼으로 발전하고 있다.
조종사가 직접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부 임무를 무인체계에 위임하고 KF-21은 지휘와 통제 역할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이는 미래의 공중전 양상의 변화를 반영한 선택으로 조종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작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운용 개념은 단순한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관련 기술 검증과 시험이 병행되고 있으며 통신과 데이터 처리, 임무 분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KF-21이 단순히 오늘의 전투를 위한 전투기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간 변화할 전장 환경을 염두에 둔 플랫폼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KF-21의 무장과 운용 개념이 점차 구체화되면서 이 전투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변화하고 있다. 더 이상 단순한 국산 전투기라는 수식어로 설명할 수 없는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이제 KF-21은 한국 공군의 미래 전력 구조를 정의하는 기준점이 되고 있으며 동시에 해외 시장에서도 주목받는 존재로 부상하고 있다. 이 흐름은 자연스럽게 마지막 질문으로 이어진다. 과연 KF-21의 최종 진화는 어디까지 이어질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KF-21의 개발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도달하는 질문은 하나로 수렴된다. 이 전투기는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공개된 장기 개발 구상 속에 분명하게 담겨있다. KF-21은 현재의 양산형을 끝으로 완결되는 사업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성격이 바뀌는 플랫폼으로 정의되고 있다. 우선 일정 측면에서 보면 KF-21의 개발 로드맵은 매우 공격적으로 설정되어 있다. 공대공 임무를 중심으로 한 초기 배치 이후 공대지 능력을 갖춘 개량형이 순차적으로 전력화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무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의 작전 개념 자체가 확장된다는 점이다. 제공권 확보를 넘어 정밀 타격과 전장 통제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단계는 완전한 저피탐 운용을 지향하는 차기 개량형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체 외형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와 장비 배치 전반에 걸친 변화가 예정되어 있다. 내부 무장창 적용, 센서 통합 방식의 고도화, 전자광학 장비와 적외선 탐지 체계의 통합 운용이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특정 기능을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된다. 엔진과 추진체계 역시 중요한 변수다. 전투기에서 스텔스 성능과 기동 성능을 동시에 좌우하는 요소 중 하나가 엔진이다. 엔진 내부 구조와 냉각 기술, 배기 흐름 제어는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모두에 영향을 미친다. KF-21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는 점은 장기적으로 독자적인 항공 추진 기술 확보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기간에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분야지만 일단 기반이 마련되면 향후 세대 전투기 개발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미래 전장 환경을 반영한 운용 개념도 계속해서 구체화되고 있다. 유무인 복합 운용은 더 이상 실험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다. 전투기 한 대가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시대에서 여러 플랫폼이 역할을 분담하는 시대로의 전환이 진행되고 있다. KF-21은 이 구조에서 단순한 전투수단이 아니라 공중전투 네트워크의 중심 노드로 설계되고 있다. 정보, 수집, 분석, 지휘 통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한국 공군의 전력 구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정 기종의 모든 역할을 의존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임무별로 최적화된 체계를 조합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해진다. 이는 전력 운영의 유연성을 크게 높이며 장기적으로 유지 비용과 작전 효율 측면에서도 유리한 구조를 만든다. 국제적 시선에서 보면 KF-21의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이 전투기는 단순히 한 국가의 주력 전투기 교체 사업이 아니다. 항공 전력 분야에서 독자적인 길을 선택한 국가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국과 주요 강대국 언론이 KF-21의 현재 성능보다 미래 계획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결국 KF-21은 하나의 질문을 던진다. 해외 플랫폼에 의존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독자적인 기술과 플랫폼을 구축하는 길 중 어느 쪽이 더 장기적으로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한국은 이미 답을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KF-21이라는 이름으로 현실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전투기의 진화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시작의